교재는요 500페이지요 500페이지 폈나요? 네, 거기 한 문제 정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풀어보시면 5번인데요 500페이지 5번 찾았습니까? 자, 제가 5번하고 6번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5번과 6번 두 문제. 자, 5번 29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뭐 구하는 문제입니까?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적산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구나. 그럼 적산가액을 구하려면 공식 일단 기억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조달원가에서 뭘 뺀다?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죠. 맞아요? 이 공식부터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뭐 구해야 돼? 제조달원가 구하면 되고 뭐 구하면 돼요? 감가 누계액 구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일단 제조달원가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조달원가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럼 제조달원가는요 시험에 자료로 줄 수도 있고요 제조달원가가 얼마입니다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안 가르쳐 줬으면요 우리가 구하면 돼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이 2016년이고 기준 시점 나와 있죠. 우리는 제조달원가 항상 기준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보니까 그 밑에 비용이 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공사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억 원. 시점을 항상 봐야 된다. 그럼 3억 원이 지금 언제 시점이야? 사용 승인 시점이잖아 지금. 맞아요? 기준 시점은 언제고? 2018년이고 사용 승인 시점은 16년이고 그 3억 원은 기준 시점부터 몇 년 전이야? 2년 전이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써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계산 문제 푸는 방식은 첫 번째 적산가액 구하라고 그러면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야 되겠네 이 생각이 먼저 나야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달원가를 구해야 되겠구나. 제조달원가는 기준 시점이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시점을 제대로 해놨는지 공사비가 기준 시점의 공사비인지 기준 시점이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3억 원은 사용 승인 시점이잖아. 사용 승인 시점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로 바꿔 조정해야 돼? 기준 시점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자료에 나와. 자료에 나와.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비 상승률이 매년 전년 대비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씩 동그라미 해야 돼. 5%씩이야. 5%씩이라는 거는 1년에 5%씩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2년이 지났잖아. 2년 5% 오르고 또 5% 올랐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3억 곱하기 5% 오르고 또 5% 오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5의 제곱이야. 에? 내가 왜 식을 왜 동그라미 하라 그랬을까? 만약에 출제자가 2년 동안 5% 올랐다. 요 기간 동안 5% 올랐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 곱해야지. 5%씩이기 때문에 매년 5%씩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거 조심해서 봐야 돼. 5%씩이냐.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고 알겠지만 항상 제조달원가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요. 자료에다가 기준 시점이 얼마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고요. 승인 시점이나 준공 당시 시점으로 비용을 주고는 우리 보고 조정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조정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아까처럼 건축비 지수를 줄 때도 있어요. 아까 우리 건축비 지수 했었죠. 100분의 145. 맞아요. 그거는 그동안에 물가 45% 올랐다는 뜻이거든. 이것처럼 매년 얼마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방식이 있단 말이야. 주는 방식이. 야, 그럼 계산기 들고 어떻게 해야 돼?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계산기 써야 된다. 계산기 가지고 계신 분 우리 합격하시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 계산기 꺼내라고 항상 핸드폰 꺼내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7월달 돼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계산 계속 하라고 그러죠.
저 계산기 파는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계산기 사라는 얘기를 제가 6월달, 7월달 계속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한다 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7월달 되면 그분들 핸드폰 또 들고 있어요. 계산기 안 들고 있다니까. 아, 폭탄 맞는 거 비슷해. 계산기는 구입하세요. 나중에 합격하면 사무실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서도 핸드폰 꺼내기를 하려고요. 전문성 떨어져 보여. 전문성 떨어져 보여. 저는 이 공부할 때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 보면 그 공부하는 사람 자세 보면 이거 합격 여부 판가름 납니다. 우리 학생들 딱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딱 표가 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틀려요. 일단 다릅니다. 가방을 봐도 틀리고요. 그 집에 가 책상을 봐도 틀리고요. 다 틀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은 빤해요. 내가 뭐 좀 이런 말하면 좀 뭐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틀리더라 이 말입니다. 별로 안 틀립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준비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급박한 일이 닥쳤을 때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평소에 준비가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대처 능력이 있거든요. 이 공부도 어차피 여기 하나의 준비 과정인데 계산기도 없고 책 꺼내라고 하면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료 꺼내서 자료도 없고 어디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고 막 책에 접혀가 들어가 있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료 꺼내라 파일에서 딱 꺼낼 줄 알아야 되고요. 계산기 꺼내서 바로 딱 꺼내고요.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게 세팅이. 이런 사람 이렇게 안 돼서 시험장 갈 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컴퓨터용 사인펜 안 갖고 왔는데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시험장 가지고 계산기 찾고 있어요. 그리고 계산기를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이유는 알아요. 계산 문제 안 풀 건데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계산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계산 문제 잘 안 풀어요. 계산기를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계산 문제 다 안 풉니다. 그 사람 한 문제도 못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뭐냐면 수험생의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따라온단 말이야. 준비가 안 된 사람들 하늘이 안 도와줘. 야, 너 준비도 안 했는데 뭘 도와줘?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준비가 된 과정에서 운도 바라고 복을 바라야지. 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하는데 나에게 운을 달라? 그런 거 운 줄 리가 없지. 최선을 다해도 운을 줄까 말까인데. 그래서 계산기는 쓰든 안 쓰든 항상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틈틈이 자꾸 눌러봐야 돼요. 눌러보다 보면 시험날 당일 나가 누르려고 그러면 안 눌러집니다. 계산기 하나 구입하십시오. 얼마 안 합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왕 살 때는 너무 작은 거 사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되는 사이즈 있죠. 그런 거 사시면 되겠어요. 그럼 계산기 없으니까 지금 핸드폰이랑 두들겨 봐. 얼마 나와요? 3억 3,075만 원? 그래, 나 그 금액도 기억한다니까. 이거 예전에 나왔거든, 시험에. 3억 3,075만 원. 내가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겠어요, 강의하면서. 이게 제조달원가란 말입니다. 3억 3,075만 원. 그럼 제조달원가 구했죠? 그럼 이제 시험지 위에다가 이렇게 시험지에다 이걸 적어놔야지. 계산 문제 풀 때. 그럼 3억 3,075만 원 구했어. 그럼 우리 뭐 구하면 돼? 이거 구하면 돼요. 감가누계. 자, 그러면 감가누계액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감가누계액이라는 거는 매년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감가누계액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매년 감가액을 구할 필요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감가누계액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이라는 거는 3억 3,075만 원을 가지고 자, 거기 정액법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지 정률법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지 항상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무슨 법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정액법이라는 거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내용연수 동안. 맞습니까? 그래서 내용연수를 봐야 돼.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50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누기 50년 하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 자, 그런데 거기 잔존가치 보이세요? 잔존가치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 그래서 우리가 매년 감가액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두 개가 있거든.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 쓴다? 경제적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항상 봐야 돼요. 잔존가치라는 게 뭐냐면 자, 내용연수가 다 지나고 나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경제적 내용연수 50년이잖아. 5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 건물을 처분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이건 감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내가 가져갈 돈인데 감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존 가치가 있으면 잔존 가치를 빼야 돼. 잔존 가치를 빼야 돼. 근데 지금 잔존 가치가 있어 없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안 빼도 돼. 네? 여기서. 이건 그렇지. 잔존 가치는 감가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적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잔존 가치가 없죠? 그럼 여기 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 대상이라는 거는 잔존 가치는 감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가져갈 돈인데 감가를 하면 안 되지. 됐어요? 그럼 매년 감가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억 3,075만 원 나누기 50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6615,000 나오네요. 6615,000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매년 감가액이죠. 그럼 우리 뭐 구해야 돼요? 감가 누계액 구해야 되죠? 그럼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하면 돼 이제? 6615,000 곱하기 몇 년 지났어요? 곱하기 2 이러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1323만 원 나오네요. 맞아요? 감가 누계액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 1323만 원. 그러면 계산기 들고 3억 3,075만 원 빼기 1323만 원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네? 잘못 적었습니까? 1323만 원. 3자가 빠졌네요. 그럼 1323만 원 빼면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럼 잔존 가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봅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자료를 줄 때 이렇게 줘요. 잔존 가치가 10%다. 이거 잔가율이라고 그래. 잔가율. 잔존 가치가 10%라는 얘기는 3억 3,075만 원의 10%는 잔존 가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3억 3,075만 원의 10%가 잔존 가치니까 우리가 감가를 해야 되는 거는 3억 3,075만 원에 몇 프로만 감가하면 돼? 90% 가지고 감가해야지. 만약에 제조다른가가 10,000원인데 10,000원 중에 10%인 1,000원은 잔존 가치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9,000원 가지고 감가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3억 3,075만 원 곱하기 0.9 해가지고 이걸 나눠야 된다고. 잔존 가치가 10%면 이해됩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풀었어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풀면 시간 많이 걸려. 시험장 가면. 그럼 제가 지금부터 원라인으로 공식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방식대로 기억을 해서 바로 풉니다. 그럼 이게 한 15초 정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식 자체도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나온 공식이에요. 자, 근데 하나 하기 전에 5 빼기 2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럼 2 빼기 5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플러스냐 차이일 뿐이지 3이라는 숫자는 차이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럼 봅니다 이제. 자, 시험장에 갔습니다. 적산가액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전처럼. 그럼 먼저 제조달원가는 반드시 먼저 구해야 된다. 이게 출발이다 이게. 자, 제조달원가를 보니까 3억 3,075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럼 봅니다. 자, 제조달원가는 3억 3,075만 원이야. 이거 가지고 나는 감가를 해야 돼.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잔존 가치가 있으면 안 돼요. 잔존 가치가 보니까 없어. 그럼 바로 나누기 50 한다. 그럼 이게 뭔데요? 매년 감가액이죠. 맞아요? 곱하기 2 한다. 이게 뭔데요? 경과년수죠.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매년 감가액이고 여기까지가 감가 누계액이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제조달원가에서 이걸 빼면 적산가액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5 빼기 1을 하나, 2 빼기 5를 하나, 그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잖아. 여기서 바로 빼버려. 뭐를? 제조달원가를.
그러면 마이너스는 얼마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답입니다. 그럼 계산기 들고 해보세요. 3억 3,075만 원 나누기 50 매년 감가에 곱하기 2 감가 누계 빼기 제조달원가. 그러니까 제조달원가 항상 먼저 구해놔야 돼. 이게 숙달이 딱 돼 있어야 돼. 이게 숙달이. 그러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밑에 6번 문제 보이세요? 이 방식대로 해볼게요. 제가 이 방식대로. 자, 6번도 보니까 뭐 구하라고 돼 있어요? 적산가액 구하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감가 수정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감가 수정 방법 뭐라고 돼 있어? 정액법 잔존 가치 있는지 봐야 돼. 장가율 10% 돼 있죠? 장가율 10%구나. 자, 끝났다 이제. 그러면 뭘 구해야 된다? 제조달원가. 적산가액 구할 때 항상 제조달원가를 구해야 돼. 이게 출발이야. 첫 번째 제조달원가 구해야 돼요. 제조달원가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그럼 봅니다. 무슨 공사비가 나올 거야. 공사비가 지금 나와 있나요? 6천만 원 나왔죠? 근데 무슨 시점이야? 사용 승인일이야. 아, 이거 조정해야 되구나 또. 조정해야 되구나. 조정해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럼 밑에 보니까 조정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건 건축비 주소로 줬네. 2018년 9월 1일 사용 승인일은 100인데 2020년 9월 1일이 기준 시점 아닙니까? 기준 시점은 11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1 하면 되지. 6천만 원 곱하기 1.1 6,600만 원이죠. 제조달원가 끝났어. 이제 구했어요. 이거 다 구했다 이제. 자, 지금 답니다. 야, 6,600만 원을 가지고 감가를 해야 되겠구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정액법이라고 그랬잖아. 40년. 그럼 내가 지금 뭐 구한 거야? 오케이. 잔존가치율이죠 지금. 잔존가치가 몇 프로였습니까? 10%. 그럼 10%는 감가하면 안 되잖아요. 곱하기 0.9 해야 되겠죠.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10%는 감가하면 안 되니까 6,600에 90%만 가지고 감가해야 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럼 여기까지가 매년 감가액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2년 빼기 6,600.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몸에 딱 빼여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런 문제 나와라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그 작년에 나왔죠. 그 올해는 조금 제가 봐서 적산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여요. 떨어져 보이지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시험장에 가가지고 일일이 아까 이것처럼 매년 감가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니까 저게 되지 않는 사람은 계산 문제 건드리면 안 돼요. 계산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저는 원라인으로 공식이 바로 도출되면서 보자마자 저게 접근이 되는 사람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몇 번만 해보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제조달원가에다가 곱하기 1 빼기 잔존가치율 나누기 경제적 내용연수 곱하기 경과연수. 여기까지가 뭐가 돼버리냐면 이게 감가누계액이거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감가누계액을 구하세요 이 문제도 나오거든요. 적산가액을 구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감가누계액 구하라는 문제도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럼 감가누계액이야. 그럼 적산가액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빼기 제조달원가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는 제조달원가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가 있고 없냐의 차이니까 바로 저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연습할 것만 남았습니다. 연습할 것만. 자, 그 다음 적산법 볼게요. 적산법은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겁니까? 임료 구하는 겁니까? 임료 구하는 거죠. 임대료. 자, 밑에 공식 보세요. 적산 임료는 기초가액에다 뭘 곱한다? 아까 기대율 곱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필요적용비를 어떻게 한다? 더합니다.
경비라고 해서 뺀다 그러면 안 돼. 필요재경비 어떻게 한다? 더한다. 필요재경비 더합니다. 더합니다. 자, 이것도 이런 개념이죠. 뭐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개념은 좀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가 이번에 내가 건물 하나 지었는데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으면 될까? 네가 좀 구해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아무도 모르는데. 학원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지금. 이런 개념이잖아. 자, 그럼 보세요. 그래? 그럼 이거 건물을 짓는데 얼마 들었어?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고 샀을 수도 있죠. 그럼 건물 짓는데 한 100억 들었대. 100억. 그래. 그럼 너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하는데? 100억이라는 건물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해? 그게 기대율이거든요. 한 10%는 내가 기대가 되지. 10%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예상이 돼. 기대율이 예상이율이잖아요. 그럼 100억의 10%는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럼 이 사람은 1년에 10억 정도는 여기서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 건물 이용하는데, 유지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 이거 그 인건비도 줘야 되고, 관리하시면 월급도 나가야 되고, 공과금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게 나가니까 비용이 1년에 한 2억은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 벌기를 원한다? 10억. 비용은 얼마 나간다? 2억. 그럼 결국 임대료가 토탈 얼마가 충당이 돼야 돼? 12억. 1년에 12억을 벌어야 이 사람의 이익도 만족시키고 경비도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임대료 받으면 돼요, 이제? 1억씩 받으면 되지. 1년에 12억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다.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 경비를 어떻게 된다? 더해라, 이 말이야. 그래야 임대료를 구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런 조언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 그렇잖아. 여러분, 옷가게를 해. 식당을 해. 그럼 나는 이 가게에서 10%의 수익은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구나. 그거 포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내가 어느 정도 한 달 이 정도는 벌어야 되겠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요. 필요 경비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돼요. 자, 넘겨보세요. 503페이지입니다. 자, 503페이지 보시면 필요재경비 보이세요? 50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필요재경비 보입니까? 자, 그 감가상각비 기억에 감가상각비 별표하고 줄칩니다. 감가상각비 포함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줄치라 그럴까? 자, 우리 투자론에서 현금 수지 구할 때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었잖아요.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는데 감가상각비 안 들어가. 그런데 적산임료 할 때 필요재경비에는 들어가. 이 말은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받을 때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임차인들에게 받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4월 10일 특강한다고 그랬죠. 특강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 하루에 정리 끝내버려. 하루에 한 4파트, 5파트를.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공부하면. 하루에 한 단은 나갈까 말까예요. 그 특강 같은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하루에 내가 혼자 공부하면 보름이나 20일이 걸릴 그런 범위를 하루에 끝내줘요. 하루에. 중요한 부분을 쫙 정리해준단 말이야. 그럼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하면 그 파트는 어지간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혼자서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밑에 비업 보세요. 공실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 보이세요? 그것도 별표하세요. 그것도 왜 별표하라 그럴까요? 영업수지할 때 공실과 대손충당금은 영업경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위에서 빼버리잖아. 위에서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지 거기서 빼잖아요. 영업경비 아니죠? 하지만 필요재경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이 말도 무슨 말일까? 임대인이 임대료를 구할 때 임대료를 만약에 한 달 임대료 500만 원 정했다. 그럼 임대료 500만 원 안에는 공실도 포함한다. 이 말은요. 공실에 대한 부담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임차인한테 떠넘기고 있는 겁니까? 그래요. 임차인에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구할 때 공실까지도 임대인들은 다 부담시키고 있다. 감가상각비도 부담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을 의미하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상복합이라든지
상가를 분양할 때 임대료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럼 공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안에. 임대인들이 손해 안 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넘깁니다. 이제 어디 할 거냐면, 네. 505페이지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 적산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제가 작년에 31일 때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계속 외쳤거든. 실제로 나왔죠. 저거 계산하고 간 사람들은 뭐 10초 만에 풀었다, 20초 만에 풀었다는 그런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감정평가 계산 문제 많이 맞췄다고. 꼭 근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겁니까? 임대료 구하는 겁니까? 가액 구하는 방법이에요. 비교 방식에서 뭐 구하는 방법이다? 가액 구하는 방법이다. 가액 구하는 방법.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504페이지요. 자,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복습하셔야 됩니다.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고, 그래서 시장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어. 시장 가서 비교한다 그랬잖아. 자, 밑에 감정평가가는 규칙 회색 박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자, 다음부터 줄쳐야 된다. 사전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뭐를 구한다? 가액, 괄호, 임대료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요, 그 가치 형성 요인 있죠?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뭐가 있었더라?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비슷한, 그걸 사례 부동산이라 그럽니다. 비슷한 유사한 부동산을 찾아가지고 그 부동산에다가 시점 수정, 사전 보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이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 부동산이에요. 대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 하려고 그래?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하고 비슷한 부동산을 찾는다. 비슷한 부동산. 예전에 거래가 되었던 비슷한 부동산. 이거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인근 지역에서 찾는 게 좋다고. 인근 지역. 복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 인근 지역에서 찾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 속한 지역이잖아요. 인근 지역이 없어? 그럼 어디 찾아? 유사 지역. 유사 지역이 없으면 이제 동일 수급은 전체 찾는 거예요. 전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인근 지역에서 먼저 찾는 겁니다. 찾았다. 그걸 사례 부동산이라 그런다. 찾았단 말이에요. 이 사례 부동산은 봤더니 3년 전에 형님과의 거래로 10억의 거래가 된 거예요. 10억의 거래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요. 3년 전에 이거 비슷한 부동산이 10억의 거래가 됐대요.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 10억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건물 10억짜리다 그러면 될까요? 왜 안 돼? 오! 3년이 지났지? 안 되지. 또 누구하고 거래했대? 형님하고 거래했대. 뭔가 좀 싸게 줬을 것 같기도 하죠? 맞아요. 그럼 여러 가지 수정 작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10억에 3년 전에 거래됐던 10억이란 금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라.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맞습니까? 자, 그럼 용어 정리할게요. 용어 정리. 10억이 거래됐다 그랬잖아요. 이 거래 금액을 사례가액이라 그래요. 사례가액. 3년 전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거래 시점이라 불러요. 아니 선생님 시점은 다 기준 시점이라면서요. 갑자기 거래 시점이 왜 나와요? 대상 부동산과 관계되는 게 다 기준 시점이지. 이건 대상 부동산 아니잖아. 그죠? 그럼 대상 부동산은 무슨 시점이야? 얘는 항상 기준 시점이야. 얘는 얘는 주인공 아니잖아. 이게 주인공이잖아, 얘가 지금. 맞아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식을. 이 의미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감정평가사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면 더 좋아요. 내가 감정평가하는 사람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직접 감정평가 해야 돼.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가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준가액이라 그러거든요. 비준가액. 그러면 비준가액이라는 거는 사례가액에다가, 사례가액이 뭐였어요? 사례부동산의 거래금액? 맞아요. 여기다가 형님하고의 거래잖아. 특별한 사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형님과의 거래라서 10% 싸게 팔았대. 그러면 10% 업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해줍니다. 사정 보정해준다. 그리고 시점 수정해줘요. 그리고 아까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 그랬잖아요.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요. 기타 또 비교할 게 있으면 기타 요인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 기타 요인 비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면적이야. 면적. 토지 같은 경우 면적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식.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의 핵심은 뭐냐? 이 사례 부동산을 잘 구해야 되겠네. 사례 부동산을 허접한 거 구하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보세요. 이 대상 부동산이 10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야. 그리고 이 건물은 상업지역에 있어. 상업지역에. 자, 근데 사례부동산을 3층짜리 목조 건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비슷한 거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부동산은 지금 상업지역에 있는데 사례부동산 농촌 가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내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사례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사례 선택의 기준. 외울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보면 이거는. 자, 외우려고 그러니까 문제야.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좋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일반적인 거래가 좋지. 얘처럼 형님과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 좋네? 당연한 얘기다. 두 번째, 지금 3년 전 거잖아요. 그럼 3년 전 사례부동산을 찾는 게 좋아요? 10년 전 걸 찾는 게 좋아요? 가까울수록 좋네? 그걸 시간의 유사성이라 그래요. 제가 나중에 책에 체크해 드릴 거예요. 사례부동산을 찾을 때는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 좋다. 이거를 대표성 있는 사례라 그래요. 사정 없는 거. 두 번째, 가능하면 사례부동산은 기준 시점에서 거래 시점까지 먼 게 좋다, 가까운 게 좋다? 가까운 게 좋다. 시간의 유사성. 자, 그 다음 사례부동산은 같은 상업지역에서 찾는 게 좋다, 저 농촌이나 공장 가서 찾는 게 좋다? 그래, 지역의 유사성, 위치의 유사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면 최소한 사례부동산도 9층이나 8층 정도 되는 그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찾는 게 좋겠죠. 물적 유사성이라 그래요. 그게 개별 요인 비교란 말이에요. 사례 선택의 기준 다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506페이지입니다. 506페이지. 거래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 보이세요? 자, 먼저 보니까 1번에 사정 보정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가만히 보세요. 사정 보정 가능성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거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지.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 좋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 건물이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더란 말이에요. 진짜 비슷한 걸 찾았는데, 대상 부동산으로 진짜 비슷한 부동산을 찾았는데 보니까 형님하고의 거래야. 특별한 사정이 있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례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점이 이제 고민이 나오잖아. 맞아? 그걸 알아야 되거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사례로 쓸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다고. 자, 보세요. 그게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굵은 글씨 보세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대표성이 없는 사례도 뭐가 가능하다면?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 뜻이에요. 그 건물은 형님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한 10% 싸게 팔았다던데, 10% 싸게 팔았다던데, 이게 개입의 정도거든. 그러면 사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야, 그 건물은 형님하고 거래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정도 싸게 팔았는지 나 모르겠는데, 개입의 정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로 못 써요. 왜? 사정 보정이 안 돼. 사정 보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례를 선택하려면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 사정 보정만 가능하다면 특수성이 개입된 것도 사례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사정 보정이 불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사례로 쓸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러면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거는요, 당연히 쓸 수 있잖아. 사정 보정할 일이 없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울 게 아니야. 이해를 해버려야 돼. 이해를 해버려야 돼.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돼. 사정 보정이 불가능하면 사례를 못 써. 못 써요. 그 밑에 당구장 마크 보이세요? 별표 하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정 보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입니까? 네, 줄만 쳐놓고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제가.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에요. 자, 시점 수정이 뭘까? 자, 니은 봅니다. 자,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요,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조정하는 거죠. 맞아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조정하는 게 뭡니까? 시점 수정입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으로 그러면 안 돼.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는 먼 게 좋다, 가까운 게 좋다? 자, 그런 데 있잖아요. 진짜 비슷한 부동산을 찾았거든.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으로 진짜 비슷해. 매우 유사해. 찾았어. 그래 가가지고 이 건물 얼마에 파신 거예요? 얼마에 거래를 했어요? 이 건물 10억에 거래했는데 언제 거래하셨어요? 그랬더니 언제 거래했더라? 거래 시점을 몰라. 거래 시점을 몰라. 그럼 거래 시점을 모르면 시점 수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사례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로 쓰려면 사정 보정 가능해야 돼. 시점 수정 가능해야 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시점 수정이 불가능해. 그럼 사례로 못 쓰지.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게 좋다. 그걸 시간의 유사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점 수정 보세요. 시점 수정의 가능성, 시간의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죠. 시간의 유사성. 그래서 거기 보면 따라서 니은해 보세요.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그 둘째 줄에 보세요. 즉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사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지. 없지. 자, 그 다음 지역 요인 비교 봅니다. 지역 요인 비교는 가능하면 어디서 구하는 게 좋다?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 없으면 뭐 유사 지역, 즉 위치의 유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기 말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중요한 글자가 네 509페이지예요. 509페이지. 자, 그 위에 니은디귿 보입니까? 자, 거기 사례 부동산이 유사지역에서 구한 경우, 사례 부동산을 인근지역에서 구한 경우 이런 말 나오죠? 인근지역이 뭐더라?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 두 개 있는데 중요한 거 잊어먹었죠? 또 기억하세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죠. 인근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랬어요. 맞아? 공유한다는 뜻이 뭐야?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례 부동산을 어디서 구했다? 인근지역이죠. 보세요. 이게 대상 부동산이야. 감정평가해야 되는 부동산이에요. 인근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례를 찾았다고. 같은 인근지역 내에 있어. 그럼 얘나 지역 요인이 어때? 같지?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찾았을 때는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게 디귿이에요. 사례 부동산이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지역 요인이 동일하므로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중요해요. 질문.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찾았어? 그럼 지역 분석도 생략할 수 있을까? 생략하면 안 된다. 지역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된다. 지역 분석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가격 수준을 구하는 거죠. 이걸 빠뜨리면 안 돼.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찾았어. 그러면 개별 분석은요, 생략할 수 있나요? 안 돼. 건물 들어가 봐야 돼. 개별 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안 돼. 그럼 뭐만 생략한다? 지역 요인 비교만 생략할 수 있어요. 어디서 찾았을 때? 인근 지역에서 찾았을 때. 그러면 유사 지역에서 찾았어. 그럼 다 해야 돼.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럼 머릿속 이렇게 기억하면 돼. 시험 이렇게 잘 낼 수 있단 말이야. 인근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수집한 경우에 지역 요인 비교와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역 분석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략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생략하면 안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사 지역 분석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안 가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인근 지역인지도 알아보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 말도 안 되잖아. 그 지역 분석 생략하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이제. 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에요.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물적 유사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부동산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면 사례 부동산도 최소한 물적으로 비슷한 거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사례 수집의 선택 기준, 사례 선택의 기준 봤어요. 사정 보정 가능해야 돼. 시점 수정 가능해야 돼. 지역 요인 비교도 가능해야 돼. 개별 요인도 가능해야 돼. 지역 요인이 비교 가능하다는 건 위치적으로 비슷해야 된다. 개별 요인 비교 가능하다는 것은 물적으로 비슷해야 된다.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게 좋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지. 수정, 개입의 정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래 시점을 알아야 된다. 거래 시점을 모르면 사례를 쓸 수가 없다.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조정하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뭐 외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할 때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찾았다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분석은 꼭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론보다는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네, 계산 문제 풀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잠시 머리를 좀 식혔다가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